전 장관에 대해서 이 아이폰을 쓰면 비밀번호를 도저히 못 푼다는 거를 막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서 계속 자백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자들은 다 이제 아이폰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도 쓰는 이 폰은 안 나가고. 삼성이 또 좋아졌습니다. S21부터 S21부터 보안이 완벽해져서 수산물 사기꾼 이 한테 넘어갔던 이모 검사님 그분이 S21을 쓰고 있거든요. 못 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다 정치쇼의 유승용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사이다 농객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좀 짧게 하죠 이제 길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 국회의원 역임하셨고 원내대변인도 역임하신 이두하 변호사님 어떻게 지냈습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제 저희도 너무 고구마 발언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날씨도 더운데 저희 하는 얘기까지 막 턱턱 막히면 안 되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의 김성애 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아니 최근에 제가 SNS 보니까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이미지 포장용으로 전략적인 겁니다. 주말마다 하나씩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오, 대단하시다.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저희 아내가 워낙 한식은 잘해서 저는 이제 멕시칸 요리나 이태리 요리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잘하는 척 사진만 잘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관심이 있으시니까 하실 먹는 거 워낙 거죠? 좋아해서요. 빵도 굽고 피자도 굽고. 와, 인기 많으시겠어요. 평론 정치평론 방송에서 보는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시길래 이런 면이 있으시구나. 제가 이제 주말은 철저히 집에서 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애들하고 맛있는 거 해먹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가족들한테 시간을 내주시는구나, 주말엔, 그죠? 예, 그렇죠. 되게 저희 아내가 보면 가정적이시다. 굉장히 열받을 텐데. 그래도 일단 그렇게 하는 주말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정적이시구나. 방송 없는 날 제일 행복하시다고. 워낙 많이 하셔서. 이두하 변호사님 혹시 취미생활 이런 거 없으십니까? 저는 취미생활이 딱히 없고요. 이제 제 한 몸 추스르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근데 요즘은 저희가 이제 옛날에 무슨 사정으로 골프를 좀 배우다가 이제 골프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중간에 쉬었는데 요즘 다시 또 사람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 6월부터, 그러니까 지난달,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골린이라 그러더라고요. 골린입니다. 골린입니다. 코로나에서 가장 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니까 야외에서 하고 이러니까 좀 그런데 좀 감염의 위험이나 이런 게 좀 없어서 골프들 요즘 골프장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최고의 호황입니다 지금. 근데 저희가 그전에는 이제 제 변호사잖아요. 변호사고 다른 분들 만나면, 법조인들끼리 만나면 사실 이제 변호사가 그래도 돈을 더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비용을 내야 되나? 근데 김영란법이 적용되니까 이제 다 n분의 1이거든요. 정확하게. 그리고 기록도 남겨야 돼요. 현금으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해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은 딱 이렇게 판검사랑 치더라도 n분의 1 정확히. 딱 좋네요. 네, 정확해서 그 부담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누구하고 치든 n분의 1 이런 거니까 조금 비용의 부담도 좀 줄어들었는데 근데 이제 요새는 예약이 어렵고 부킹이 어렵고 비용이 좀 제가 몇 년 전보단 비용이 올라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림피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좋은 골프 클럽이 있는데 한번 초대를 n분의 1. n분의 1. 골프 잘못 빌리시면 또 이제 큰일 납니다. 우리 사이다 패널님들 골프 한번 같이 하시고 그 김성애 대변인 요리 한번 맛보러 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료 손질하고 이런 좀 도와드리고 제작진에서 좀 더 말랑말랑해 좋겠다 하면서 그런 시간을 많이 갖자고. 오늘 다룰 이슈는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 지금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지난 이슈지만 얼마 전도 무죄 판결 난 이동재 기자 채널A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권의 반명연대, 반낙연대 관련. 반명연대, 반 이재명 연대죠. 반낙은 반 이낙연 연대. 그래서 마지막에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한 이슈 이렇게 4가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 사이다 정치쇼 이슈 한일 정상회담 관련한 건데 도쿄올림픽 말이 많지만 어쨌든 개막은 하긴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지금 그 한일 관계 관련해서 좀 한일 정상이 지금 일본 총리하고 좀 정상회담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어제죠. 어제 무산된 걸로.
일단 그 전에 이제 또 일본 대사관의 그 총괄 공사에 망언도 있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원인이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쉽기도 하고 또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지 좀 한일 관계가 좀 효율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뭐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두하 변호사님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정부 들어서서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예요. 한일 관계를 설정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대통령들 갖고 있는 감정도 있겠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 있지만 또 국익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감내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외교는 감정으로 할 수는 없고 철저하게 국가 간의 이익을 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바이든 대통령하고 첫 번째 회담을 하면서 이런 부분,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미국이 생각하는 동북아에 한국과 일본이 빠질 수 없고 우리 개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이 여러 가지 계기로 한번 해보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정부는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또 일본은 일본대로 또 약간 한일 관계를 항상 이용하는 게 있어요. 일본 국내 정치가 어려울 때 이런 걸 이용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았고 그리고 최근에 그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는 외교관으로서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경질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이게 좋아지기가 좀 어렵다. 근데 이게 동북아시아에서는 저희가 보면 항상 이제 경제적으로 뭐 일본, 중국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세계 이제 유엔 총회나 아니면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회를 가보면 한국이 가장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한국의 발언권이 제일 센 게 일본하고 중국은 다 약점이 있어요. 일본하고 중국은 일본은 위안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국제 무대에서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소수민족 탄압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뭐 중국의 리더십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갔고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고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는 나라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동북아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인데 참 그게 또 중국하고 일본은 그 또 인권 의식이나 국제적인 위상에 비해서 경제적인 어떤 규모 그다음에 그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이 동북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7월이었나요? 한일 그 무역 갈등을 필두로 해서 사실 한일 관계가 그 정도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조금 교류가 계속적인 어떤 그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번에 사실 또 기대하는 측면도 사실 있었어요. 그 정상회담을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뭐 이렇게 되니까 또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 또 어쨌든 또 이야기가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도 2019년 그 전까지는 유니클로 가서 5만 옷을 다 사다 입었었는데 뭐 내복부터 시작해서 히트텍 특히나 뭐 되게 자주 입었고 두 분 다 불매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잘 안 사게 되더라고요. 2013년에 샀던 내복을 갈아입을 때가 됐는데 지금 그죠? 9년째 같은 걸 그냥 입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과의 관계가 또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었던 건데 2019년에 저쪽에서 먼저 질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렇죠. 강제 동원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답을 내놔라. 일본은 이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이라는 것이 이제 강제 동원 문제,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분들에게 뭐 대한민국 법원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좀 참으시라라고 정부가 얘기하고 국민들이 그걸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실 되게 첨예하죠. 이게 보수에서도 함부로 말하기 어렵고. 그렇게 하면 이제 친일 논란에 휩싸이기 쉬우니까. 그런데 저도 이두하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냉정하게 국제적 관계든 실리를 따져야 되는 측면이라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조정하는 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수출 규제를 일본이 풀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수출 규제를 말이 못 푼다고는 돼 있지만 그 이후에도 일본과 한국의 교역은 계속 하고 있고 특히나 미국이 지금 원하고 있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5G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이 소위 말하는 이런 이 각 나라들이 이런 물품들을 주고받을 때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하자는 망을 만드는데 한국이랑 일본이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태라서 뭔가는 되고 있는데 딱 한 번에
이 고비를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미국이 강하게 요구를 했을 테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려고 한국 정부는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런 한국 정부의 노력의 이면에는 그래서 위안부랑 강제동원 문제는 어떻게 너희들이 협상을 갖고 나올 거야. 여기 대해서 답이 없는 문제가 있고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 선거가 더 급한 입장이고 오히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베 총리는 그나마도 한국하고 관계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었고 거기가 부산이랑 제일 가까이 있는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이 자이니치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이 유권자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스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익에 기대다 보니까 한일 관계에 대해서 뭐 잘한 데 말고 이런 입장이 있어도 좀 아쉬운데 저는 글쎄요. 저도 이제 여기서 그래서 위안부 문제 뭐 이 강제동원 문제에서 어떤 답을 내놓을 만큼의 식견은 없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이고 정리를 하신 입장이니까 어느 정도 좀 전향적인 제스처를 취해서 다음 정권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태도가 과연 변할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이 지금 워낙 팔짱을 끼고 쳐다보고 있는 중이라 한국의 조금만 태도를 바꾸면 일본도 응하게 되지 않을까. 이번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이걸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은 좀 열어주신 역할을 문재인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한일 의원 연맹이 있어요. 한일 의원 연맹이 보면 보통 이낙연 전 총리가 일본 통이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역할을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많이 하고 문희상 의장님도 이제 또 역할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선 의원들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그분들이 또 사실은 일본 정치인들은 세습 정치가 많잖아요. 잘 안 바뀌어요 보면. 그러니까 뭐 성이 같은 경우가 많죠. 이제 일본은 또 성이 다르더라도 사실은 양자로 들어가고 뭐 이런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하여튼 세습 정치가 많은데 그래서 뭐 이런 데서 얘기를 좀 풀어 나가면 좋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감정이 골이 깊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을 매듭을 좀 지어주는 게 다음 정부가 정권이 재창출되든 아니면 교체가 되든 쉬울 텐데 그리고 법원도 이제 고민이 깊은 거예요. 우리나라 법원이 대법원 판례하고 1심 판결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좀 상반된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게 이제 국제법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법원은 좀 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대법관은 자유롭거든요. 근데 이 1심 판사는 좀 더 그냥 법에 충실한 거예요. 이게 정무적인 감각을 갖고 있기도 어렵고 그냥 법에 충실하면 그냥 그런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대법원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또 깨질 수도 있겠죠. 근데 법원조차 저렇게 혼란스러우니까 그러면 또 이제 일본 뭐 우익 중엔 또 그걸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도 이제 이게 통일된 메시지가 아니니까 우리 국민들도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는 사람도 있고 1심 판결을 원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를 조금 분리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가 총리조차도 자기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이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어쨌든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도 개선이 안 될 거거든요.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면 일본이 어깃장을 놓으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어깃장을 놓는 합의를 해주긴 어려운 상태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어떤 대책을 내야 될 텐데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인 갈등이 뭐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문제나 등등이 있는데 말씀대로 두 분 말씀대로 이번 좀 정권 말기에 좀 한일 관계 부분에서 좀 이렇게 상징적일 수도 있지만 좀 그래도 만났으면 좀 뭐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이게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의 그 망언이 좀 심했어요. 이 뭐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은. 그래서 이게 또 뭔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 건지 뭐 근데 이제 그냥 보여지는 건지. 아니, 부적절한 발언은 어쨌거나 사람이 실수는 하니까 그 이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으면 일본 정부에서 바로 경질 조치를 했어야죠. 근데 경질 조치를 하지 않고 할 것처럼 말을 심지어는 언론을 통해서 흘렸다는 것은 일본이 이 문제를 미적대겠다라고 보여준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잘못된 태도죠. 거기서 아마 바로 경질을 했으면 또 다른 길이 열렸겠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아쉬울 거 없다라고 지금 버티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특히나 그렇게 하고 나서 정상회담도 할 것처럼 경질도 할 것처럼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서 흘렸다. 그 일본 정부의 이 언론 플레이가 저는 이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본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이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사를 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나라가 이사를 갈 수는 없으니까 이 일본 문제 그리고 또 사실 중국 문제도 있거든요.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중앙일보에 반박글을 썼는데. 그게 되게 그 경제적 이제 그 국가 외교는 국가의 이익을 따져야 된다. 근데 우리 중심으로 자기네 나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에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가 쓸 수 있는 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우리 외교부도 항의를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자기가 위안 스카이라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이제 그 역사적인 연역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과 명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중국하고 일본.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들 아닌가. 한국에 대해서 대할 때는. 그리고 그게 국내 정치에 유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동북아에서 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엔 전체 총회나 이런 인권이사회 같은 데를 가보면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의 위상이나 우리의 리더십,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발언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이 대하는 게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무게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세계 외교에 국제 외교에 있어서 우리도 원칙적인 건 계속 인권 문제라든가 우리가 우월성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북한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도 홍콩, 미얀마 다 할 얘기는 좀 해줘야 이런 우월성이 유지가 되고 명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EU 같은 데는 되게 미국하고 비교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미국하고 비교해서 우월성을 갖고 싶어 하니까 미국은 이런 실리 외교예요. 일본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잘 좀 지내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EU는 그런 게 없어요. EU는 원칙대로 하자. 인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EU 국가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외교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우군을 얻어두려면 이제 이런 부분 중국, 미얀마, 홍콩 이런 문제, 북한 이런 데 있어서 인권 문제에서는 또 우리가 할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의 우월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참 근데 외교가 어려워요. 네, 외교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이슈를 좀 마무리하면서 그 한일 관계의 미래나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그 한국의 그 어떤 글로벌 위상까지 보면서 마지막 사이다 발언을 포함해서 좀 진단을 좀 어떤 대안을 좀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변인님? 문재인 정부가 작심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설득을 포함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거기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해내는 것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비슷한데 대통령, 특히 정치인 중에서도 대통령은 국민한테 고통을 감내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감내하고 불편한 진실을 또 감내하고 이제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알려야 되고 그다음 설득해야 될 의무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불편한 진실을 밝히고 설득하기도 해야 된다. 그게 대통령의 역할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림픽에서 금메달은 많이 땄으면 좋겠어요. 네. 23일부터 하니까 예, 그죠. 23일부터 예. 사이다 응원을.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좀 이슈인데 채널A 이동재 기자, 채널A 사건이죠. 일명 채널A 사건, 일명 지난 16일이죠.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이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 법무부 장관,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도 있었고,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일단 1심인데 2심, 3심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지켜봐야 된다. 근데 어쨌든 이 이슈는 되게 민감하기도 하고 말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계에서. 먼저 이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우리 변호사님께서 한번 그 사건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20년 3월에 MBC 보도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MBC 보도가 그 채널A의 이동재 기자라는 전 기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동재 기자가 그 감옥에 있는
그 이철 대표라는 사람에게 거기가 이제 신라젠 대주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편지를 5차례 보내서 그 유시민 이사장이 이런 어떤 정치적인 비리를 좀 알려달라, 얘기를 해달라.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본인이 수사받고 있는 것도 더 엄중하게 수사를 받고 어쩌면 그게 가족한테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MBC 보도는 그 이철 대표한테도 편지를 5차례 보내고 이철 대표와 그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보자 X죠. 지모 씨도 여러 차례 만나서 이동재 기자가 접촉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일정 부분 검사장하고 결탁을 해서 이렇게 압력을 가했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되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범죄라고는 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민원연에서 바로 고발을 해요. 고발을, 민원연에서 고발을 해서 이게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강요미수로 이제 강요미수로 고발이 돼서 이제 수사를 받고 이 기자는 이제 이 기자하고 백 기자 밑에 후배 기자 2명이 고발이 됐는데 이 2명은 이제 이 기자는 구속 기소가 돼요. 이제 강요미수로 구속 기소가 돼서 202일 동안 구속이 됐다가 이제 1심 단계에선 6개월 이상 이제 이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속 만료 기간 하루인가 이틀 전에 이제 보석으로 나와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재판을 한 재판부가 형사 1단독인데 중앙지법에 부장 판사가 단독을 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주 선임 부장이에요. 이제 뭐 1357 뭐 몇 군데는 단독 중에서도 부장 판사가 단독 판사 역할을 하는데 1단독이 가장 선임이어서 기본적으로 공정성이 보장된다.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기에 공정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리한 재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공정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기에 공정성이 보장되는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공정 재판이다.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법관 인사는 사실상 거의 대법원장 마음이거든요. 요즘 아직도.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무죄 판결이 나오니까 강요미수로 볼 수 없다. 취재 윤리는 위반했는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강요미수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렇다면 그동안 수없이 이제 이 기자, MBC 취재 기자가 뭐 오늘의 기자상 무슨 기자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수상 소감이 검언유착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뭐 추미애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 뭐 이러면서 검언유착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검언유착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무죄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 그 검언유착에서 검이라고 생각했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기소를 못했어요. 아직 사실은. 그리고 이동재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도 공모라고 쓰지도 않았어요. 이름은 나왔는데. 그런데 뭐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2번의 압수수색, 4차례의 인사보복, 그다음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밝혀낸 게 없고 기소도 못했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이고 지금 고검장으로 가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한테 수사팀에서 9번 무혐의 결재를 올렸는데도 묵살을 당했다. 근데 이 사건이 무죄가 됐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사람들 이름을 쭉 적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다 묻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또 법무부 장관이 당시 수사지휘권 발동을 또 했어요.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추미애 전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게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이니까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수사를 보고 있으면 한동훈 검사장한테 유리하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했고요. 이 사건에서. 그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 그 뒤에는 징계를 청구할 때 직무정지랑 징계 청구할 때 이 사건을 다 넣었어요.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채널A 사건에 있어서 수사가 제대로 못 되도록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감찰을 할 때도 방해를 했다. 근데 이게 뭐 한 번도 징계위원회에서도 인정도 안 되고 법원에서도 아직 뭐 본안 판결이 남았습니다만 가처분을 내리면서도 인정이 안 된 사안인데 이게 무죄까지 나오니까 뭐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했는데 그게 또 무리 아니었냐, 이게 법원에서 확인된 거 무리였다. 아니냐, 예, 예,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그래서 뭐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또 필두로 하는 여권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검찰과 언론의 어떤 유착을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이 검언 유착은 제가 또 듣기로는 그 최강욱 당 대표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라는데 맞나요? 그 말을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뭐 이제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은 네, 사실 네, 이제 네. 일단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씨가 한동훈 검사가 이 당시에 300회 이상 통화를 했던 것은 일단 둘 간의 통화 기록은 확인이 됐는데, 지금 아이폰에다가 비밀번호를 20자리를 묶어놓고 이것을 좀 안 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전까지 한동훈 검사장이 20자리요? 네, 그 이제 저희들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한두 자리를 한 게 아니라 20자리, 그 이제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문자로 풀면 길게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기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 뭐 핸드폰을 본 건 아니니까. 저는 기억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금 비밀번호 설정을 해놓고 그 본인은 풀지를 않고 있고, 예전에 이제 공직자가 수사 받을 때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는 입장 항상 말씀하시던 분이, 또 본인 사건에 대해서 뭐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이동재 한동훈 간의 공모가 확인되려면 둘 간에 어떤 이야기들 주고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동재 기자는 먼저 핸드폰 2개를 전부 다 초기화하고 재료를 다 지워버렸죠. 그리고 MBC 보도 당시에 노트북도 기술팀의 지원을 받아서 내용을 전부 다 완전히 삭제해버렸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를 해서 본인 핸드폰이 없어졌고, 통화한 상대인 한동훈 검사장도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를 이제 독직 폭행 논란까지 벌여가면서 이 비밀번호를 풀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이제 버티고 있는 것이고, 뭐 외국에서 관련돼서 이거 푸는 기술이 있다 없다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울산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 있던 검찰 수사관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 11이었기 때문에 풀었다는 것이거든요. 10이라도 풀었다는 거였군요. 예. 6자리 비밀번호에서 풀 수 있었다고 하는 건데, 한동훈 검사 이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상태이라서 나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글쎄요, 뭐 본인 주장으로 할 수 있지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국권 인정 차원에서 비밀번호 풀라고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본인 스탠스를 생각하면 풀어서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한동훈 검사장이 별건 수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뭐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핸드폰이 압수수색 되더라도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해당 키워드로 추출을 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합의된 내용들만 가져가서 보는 것이지, 핸드폰을 열어갖고 전체 내용을 뭐 이렇게 해서 증거로 삼고 이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동훈 검사는 자기 핸드폰이 열리면 별건 수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평소에 검찰이 다른 피의자의 핸드폰을 가져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본인이 가장 잘 알아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윤석열 총장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던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한 부분도 보면, 이게 검사와 언론인 간의 유착에 대해서 감찰이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라서 그렇게 신고가 됐는데, 이거는 이철 VIK 우리 대표님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안이니까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넘겨라 라고 지시했던 게 윤석열 총장입니다. 굉장히 석연치 않은 행동이죠. 검사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철 씨가 수감자로서 인권 침해가 당했다고, 이게 지금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게 아니거든요. 이미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된 것인데, 이게 왜 인권부로 배당이 됐는지, 이런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으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수사 지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간 것이 아니었나. 이런 식으로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여러 차례 하면서 배당을 바꿔서 본인 측근들을 지키려고 했던 행동들이 여러 차례 나왔죠. 그 다음에 한명숙, 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담당했던 감찰위원을 바꾸는 방식으로 또
피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본인 좀 주특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반박을 좀 할게요. 우선 300회 이제 해서 유난히 이동재랑 한동훈이 뭐 전화 통화나 카톡, 문자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았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다른 기자들하고 횟수가 비슷했다. 유난히 많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네, 두 일은 번째. 안 하시고 굉장히 바쁘시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가 저는 한동훈 별로 편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기자들이랑 이렇게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한동훈 편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폰 번호와 관련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그 전에 별건 수사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래, 네가 인과응보구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도 수사받을 때 아이폰 비밀번호 안 됐어요. 지금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그러면 한동훈은 왜 이러냐? 뭐 수사를 잘 알아서 다른 지금까지 별건 수사 관행에 이제 충실해서 자기도 그렇게 당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별건 수사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긴 해야 되죠. 그렇지만 한동훈이, 나는 한동훈 싫어하지만 한동훈이 갖는 피의자로서의 권리는, 저는 변호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싫어하지만 그 사람의 권리는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이재명이 그래서 왜 아이폰 비밀번호를 안 깠냐 비판 안 합니다. 자기의 권리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라 해야 돼, 이 부분은. 저도 이제 권리를 보장해 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할 얘기는 뭐 3박 4일 해도 끝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아이폰 번호 이런 거를 자백하도록 이제 자백하도록 이 관련 법을 만들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민변이랑 참여연대에서 위헌이다, 이런 거를 자백하는 법을 강요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이래서, 추미애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인권 의식이 없는 분이구나, 왜 저런 분이 법무부 장관을 할까, 또 법조인들이 참여연대와 민변조차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건 좀 지역적이긴 얘기긴 한데, 참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이 아이폰을 쓰면 비밀번호를 도저히 못 푼다는 거를 막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서 계속 자백을 하세요,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제 범죄자들은 다 이제 아이폰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도 쓰는 이 폰은 안 나가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하시는 거는 조금 이제 조심하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건 문제가 아니고 뭐 이제 그 수사 관행을 모르시니까 그러겠지만,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어요, 이거 말고도. 근데 왜 비밀번호 안 풀어서 뭐 이걸 입증을 못한다? 검사가 범죄 사실, 피의 사실은 입증을 하는 게 우리나라 근대 형사법 체계의 원칙이에요. 못하면 그게 창피한 거지, 그걸 못하는 거를 피의자 탓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형사법 체계의 문제니까 저는 이 권리는 누구의 권리라도 다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녹취록을 또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KBS에서 일부 녹취록을 공개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죠. 한동훈이 이동재 기자랑 결탁을 했고, 그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동재 쪽에서 어떻게 했냐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니까 내용이 다른 거예요. 뭐 한동훈이 유시민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끝난 정치인 아니야? 난 관심 없어.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다른 내용이 나오니까 KBS 어떻게 했습니까? 9시 뉴스에서 사과 방송을 했어요. 하루 만에. 보신 적 있으세요? KBS가 9시 뉴스에서, 메인 뉴스에서 하루 만에 사과 방송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MBC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도로 시작하고, KBS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방송을 잘못해서 메인 뉴스에서 하루 만에 방송하니까 이 레거시 미디어잖아요, 그죠?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정말 이게 조금 이상해졌나? 왜 이렇게 확인을 안 하고, 뭐 조금만 더 확인해보고, 이 공개 전체를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녹취록. 근데 녹취록 전체를 안 들어서 이렇게 오보를 하고, 그리고 MBC도 검언 유착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까지 이거를 의혹 제기하고 수사를, 단서가 있어서 수사를 하고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희도. 근데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오버해서 행동을 해서 이 신뢰를 갉아먹는가 스스로, 이런 의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재 기자 휴대폰 그거 뭐 다 초기화했다고 하는데, 휴대폰 PC 압수수색을 할 때 다 위법하다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어요. 이동재 기자의 물품을 다 확보할 때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대법원 결정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신이 없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요새 와서 기자의 이렇게 휴대폰 PC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해서 대법원에서, 야, 검찰 너희 이런 PC 휴대폰 어떻게 이렇게 절차를 안 지키고 압수수색을 해,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다 위법해서 무효야.
다 위법해서 무효라고 나왔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검찰과 레거시 미디어가 어디에 정신이 팔렸나? 왜 이렇게 무리하지? 그리고 독직 폭행까지 나왔잖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했던 형사 1부장 어떻게 됐습니까? 기소돼서 재판받는데도 엄연히 차장검사로 승진을 했어요. 차장검사로 승진했으니까 이거는 의혹이 많은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요, 기소되면 공무원들은 기소가 아니고 입건돼서 검찰의 그 송치만 돼도 어떻게 되냐면 직위 해제돼요. 지금 일반 공무원들은. 그리고 검사라서 봐준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 검사 중에 승진한 건 해방 이후 없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있어요. 이규원 뭐 이렇게 승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영전성 인사 뭐 유학도 가고 공정위 파견도 가고 그다음에 여긴 승진했죠. 그리고 또 있잖아. 이성윤 검사장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했어요. 해방 이후 처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이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 방해를 했다. 인권보호관한테 했다. 저는 인권보호관한테 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해명을 못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 수사하고 감찰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다고 나와서 그거 보도자료에 나왔잖아요. 문제 없다. 이거 뭐 윤석열이 직권 남용했는지 살펴봤는데 확인 안 돼. 그러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낸 게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대검에 있던 사람들, 대검의 검사장 참모들은 윤석열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시지만 다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한명숙 총리 사건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감찰위원을 바꿨다고 하는데 조남관 그 대검 차장, 검찰총장 대행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 노무현 정부 때 합동감찰반 반장을 했고 현직 검사인데도 봉하마을에 돌아가시니까 거기 휴가 내고 가서 거기 이제 참배하신 분이에요. 네, 이분인데 이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문정한테 배당한 적이 없다. 감찰위원을 바꾼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거짓말할까요? 그런 걸로. 네.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이 본질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랄까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약간 그 진영 논리 부분도 좀 작용을 좀 하는 것 같고 어쨌든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나름의 또 여건에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그 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검사들의 수사가 너무 이상했다는 점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특히나 이 채널 A에서 그래서 자체 진상 조사를 했습니다. 자체 진상 조사할 때 아시겠지만 압수수색을 가니까 어떻게 언론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냐?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체 진상 조사를 했는데 진상 조사 보고서를 55페이지짜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다가 떡하니 올려놨는데 그 지금 내려서 없어져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작성을 한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정에서 작성했던 강모 기자를 이 법정에 출석 요구를 했는데 멀쩡히 동아일보를 다니고 있는 기자가 집도 있는데 집은 폐문부재, 즉 문이 닫혀 있어서 연락이 안 되고 직장에 보내면 다른 사람이 수령을 해서 결국 3차례 불렀는데 못 불렀어요. 검찰에서 이 사람을 부르려는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멀쩡히 진상보고서를 쓴 사람조차 불러다가 확인을 못한 절차 등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하나 바로잡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폰 쓰고 이제 갤럭시를 안 쓴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삼성이 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1부터 S21부터 보안이 완벽해져서 제 건 옛날 거라 그래서 그 저기 삼성 협찬 받을 것 우리 수산물 사기꾼 이 한테 넘어갔던 이모 검사님 그분이 S21을 쓰고 있거든요. 또 그 검사들이 그런 건 잘한다니까요. 비번을 안 풀고 포렌식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중인데 못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수 전 특검이랑 열심히 수사하면 나올 거예요. 난 이방현 검사 별로 편들고 싶지도 않고요. 아니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적 부담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수 전 특검 조사 열심히 해보세요. 뭐 수사 열심히 하셔야 돼요. 거기. 들춰내 봐야 되겠죠. 본인의 소개로 만난 사이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찰 측에서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점까지 들어서 뭐 앞으로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죠.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것보다 너무 오버해서 수사를 했죠. 저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정권 교체도 여야 교체를 먼저 하고 해서 일본 정치인들이 그런 거 부러워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했잖아요. 여야 정치 교체 이런 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수사도 사실 이제 인권 의식이 우리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최근에 와서 과거에 이제 정말 우리가 피를 흘리고 민주화하고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아니 이렇게 언론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무효가 나온 건 처음 봤어요. 요새는 없어요 이런 일. 그러니까 독직 폭행도 처음 봤거든요. 독직 폭행도 너무너무 진짜 보기가 어려운 사건인데 아니 뭐 휴대폰 PC 압수수색했는데 대법원이 오직하면 다 무효라고 했겠어요. 위법해서. 그러니까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사관들이라. 보통은 그 교육이 잘 돼 있는 형사 일부는 정예부대거든요. 전국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 독직 폭행을 했다? 왜 이랬을까? 그럼 사람들이 보통은 뭔가 압박이 심해서 그땐 조금 멘탈이 무너진 거 아닐까?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사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끼리 하는 수사라서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도 듭니다. 독직 폭행까지 했는데 뭐가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제가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는 이제 외삼촌은 고검장까지 했고 또 친삼촌은 경찰 고위간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양쪽이 다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검찰들은 냉정한 면이 있어요. 우리는 검찰이 다 막 검사 동일체 사이 좋을 거다. 아닙니다. 경쟁자들은 투서도 많이 넣고요. 그러겠죠. 네, 투서 어마무시하게 들어와요. 이제 인사 처리되면. 그래서 사이가 절대 내 편이니까 봐준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냉정합니다. 그래서 1심 판결 이후에 그 뭐 정치권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이 검언유착 어떤 프레임으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하다가 뭐 이런 그러니까 검언유착을 하려면 KBS에 이 KBS가 이렇게 보도를 잘못하게 한 이 검언유착이 있었는지 어떤 검사가 됐는지 뭐 권력인지 이것도 총선 조사해야죠. 전략 중에 또 하나였다. 이제 뭐 이런 말도 이제 하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건이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뭐 편지 한 대목을 안 읽을 수가 없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가족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는 향후 전략에 따라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라고 하면서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 친지 측근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사의 목표가 예전 수사에서 부실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 임에 따라 가족분들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편지들이 오고 가고 그 중간에 예고도 한번 하죠. 앞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환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이렇게 됐을 때 이철 대표가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런 제보를 정치권이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폭로를 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편지에선 계속 유시민 이사장 등 강연료로 준 것이 얼마인지 주식을 혹시 사게 해주진 않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검색만 해보면 나오는 최측근 우리가 연결이 돼 있다. 녹취록도 막 보여주고 이렇게 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하면 이런 사실을 제보를 받은 정치권으로선 당연히 이 검언유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재판과 수사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뭐 300번의 통화가 일상적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뭐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통화가 아니고요. 통화, 문자, 메시지, 카톡 다 그렇죠. 포함해서 300번인데 그러니까요. 다른 기자들이랑 비교해서 그 정도 다른 기자들도 그런 얘기가 많았다고 하고 이 편지랑 관련해서 이철 전 대표가 이 형사 1단도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해요. 이제 자기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왜냐하면 이제 강요 미수로 구속된 거는 역사상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강요죄는 이제 그때 강요죄라는 건 이제 폭행이나 일정 부분 협박, 이제 폭행보다는 협박이 있었어야 된다. 이 경우죠.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협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피해자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편지가 오니까 무시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그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럼 검찰 수사랑 검찰이랑 결탁해서 당신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검찰 수사를 예측해서 법조 출입을 하는 기자니까 정보를 끌어모아서 그걸 예측해서 알려준다고 생각했지 실제로 검찰을 움직이거나 검찰이 이 사람 계획대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수사를 할 거라고는 자기는 생각 안 했다. 그래서 강요 미수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법원이 이철 전 대표를 안 불러볼 수가 없어요. 피해자가 제일 중요하죠. 피해자가 나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막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미수는 강요죄는 안 되더라도 강요 잘 기수는 아시겠지만 안 되더라도. 이분이 지금 12년 6개월 형을 받고 지금 복역 중이고 별건으로 또 수사가 되고 있는 분이라 말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아니요, 다르죠. 왜냐하면 최광욱 뭐 이런 분들이 도와주셨고 황희석 의원이 황희석
대표라 그래야 되나? 황희석 뭐라고 변호사님이 예. 원래 변호사도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아닌지 몰라도 이 이철 씨 변호사를 했었대요. 뭐 지모 씨인가 이철 씨인가 누구 변호사를 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그 든든한 변호사들이 있으면요, 아유, 웬만한 그런 검사들은 변호사로 이런 문제 해결되나요? 아니요, 예. 웬만한 다 청와대 있거나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리고 이걸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본인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집중되면 검찰이 못 건드려요. 그리고 검찰의 주류가 누굽니까? 뭐 한동훈이 주류인가요? 한동훈은 수사권 없어진 지가 언제적인데요. 그래서 후배들이 전화도 안 한대요. 그러면 지금 주류가 누구겠습니까? 서울고검장, 이제 검찰총장부터 서울고검장 쭉 내려오는데 뭐 이성윤 이 라인은 어떻게든 독직 폭행을 해서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한동훈을 어떻게 보겠다 이랬던 사람들인데 거기에도 유리한 얘기를 해주죠. 예. 어쨌든 검찰은 항소를 하겠죠? 보통 무죄 나오면 해요. 예. 무죄 나오면 이 것 사람 같은데 여기는 앞으로 안 좀 하는 어떻게 좀 경우가 흘러갈 것 같은지 한번 변호사님이 한번. 그러니까 항소심 가서 요즘은 어떠냐면 1심 재판장의 사실관계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아주 새로운 게 나오거나, 그러니까 1심이 되게 충실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가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기준으로 가장 공정하게 재판을 할 사람을 형사 1단독,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으로 갖다 놨기 때문에 항소심에선 기본적으로 이 판단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든가 새로운 증인이 나온다든가 하면 바뀔 가능성은 항상 있죠. 항상 그런 건 있는데 이 1단독이 이런 사건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자료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선입견을 갖고 재판을 했을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그래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새로운 증인, 새로운 증거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요 미수가 성립이 잘 안 돼요, 보통. 새로운 증거라고 하면 한동훈, 이동재 간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고, 예, 한동훈 씨의 핸드폰이 공개되는 게 대화 가장 내용이 빠르겠죠. 공개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협박을 안 당했어요라고 나는 얘기를 괜찮다, 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피해자가 진술을 바꿔서 저는 협박을 당했어요 이렇게 돼야 되지, 새로운 게 나오더라도 피해자가 여전히 그건 난 몰라요. 그거 왜냐하면 그거를 이렇게 이제 구속된 사람한테 갖다 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 편지 외에는 접근이 안 돼요. 아시잖아요. 네. 변호사가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철 전 대표의 변호사가 이동재 기자의 말을 충실히 전달을 했다. 뭐 그런 건 전 잘 모르겠어요. 두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뭐 이제 이철 전 대표가 저는 뭐 그 사람 편지 처음에 온 거 무시했고요. 그냥 정보가 많아서 검찰의 수사를 예측했다고 생각했지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진술을 유지하는 한 사실 법률 판단은 안 바뀌어요. 강요가 성립되려면은 이철 씨의 그 진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제 관련된 증거들이 특히나 한동훈 씨 핸드폰이 공개되는 것이 포렌식이 돼서 그 내용들이 확보가 되면 뭐 금명간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발 그 KBS가 오보를 낸 그걸 누가 제보했는지 거기도 검언 유착이 있는지 권언 유착이 있는지, 아니 그거는 왜 수사하라고 안 그래요? 딴 건 막 수사하라고 난리를 치면서 추미애 전 장관도 박범계 전 장관도 지금 장관이죠. 왜 그거에는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계속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석수가 모자라면 아무 힘도 없어요. 얘기해봤자 뭐. 채널A 사건 이동재 기자 무죄 판결, 예. 마지막 요 건에 대해서 사이다바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검찰의 별건 수사라든가 검찰 개혁이 일부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렇게 검찰을 망가뜨린 거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던 이 정부가 해방 이후에 가장 검찰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검사장이 공무원 아닙니까? 예, 월급을 받으려면 기본적인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핸드폰 비밀번호 공개하고 그 내용이 공개돼서 본인의 억울함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비밀번호하고 월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긴 합니다. 네.